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태조실록 제31부 이성계 아지발도를 쓰러뜨리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까 합니다. 1380년 9월 고려 수군이 화포를 이용해서 진포에서 대승을 거둔 지도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비록 진포로 침입해온 왜구들의 선단은 모조리 깨부쉈지만 상당수 왜구들이 생존해서 육지로 상륙한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만들게 되었다는 거죠. 이때 왜구들이 진포로 온 왜구만 선단이 500척에 해당했던 거고 다른 경로로 들어온 왜구들이 여전히 있었어요. 그래서 고려 육군은 다른 경로로 들어온 왜구들을 막기 위해서 각 지역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때 당시 진포에서 패퇴한 왜구들이 육지로 상륙을 해가지고 어느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냐면은 내륙 깊숙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정말 쇼킹한 행군을 보이게 되는데 충청도 지역을 관통을 해서 경상북도 지역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려 상주를 점령을 해요. 여기가 상주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죠. 경상도에서. 상주를 초토화시키고 여기서 다시 또 방향을 바꿔서 전라도 지역으로 내려와서 지나가는 마을마다 전부 다 초토화를 시켜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때 당시 왜구들이 운봉현,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전북 남원시 운봉읍 지역인데 그 지역의 근처에 있는 전략적 요충지라고 할 수 있는 황산 일대에 근거지를 마련하는 대담무쌍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이때 당시 왜구들이 왜 이렇게 경로가 짜여졌냐?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죠? 진포에서 충청도를 거쳐서 경상도로 쭉 간 다음에 거기서 한 바퀴를 싹 돌아가지고 아예 그냥 안으로 그렇게 가로로, 그죠? 가로로 확 휩쓸고 다니면서 전라도 일대까지 넘어온 건데 왜 이렇게 했냐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제 몇 가지 추측이 가능한 것들이 있죠. 가장 유력한 설이 뭐냐면은 원래 왜구들은 이런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서해안은 지금 고려 수군에게 봉쇄된 상황이니까 아싸리 내륙을 관통해서 이동을 해가지고 경상도 방면으로 빠져나와서 부산에서 쓰시마를 거쳐가지고 규슈로 돌아가는 그 길을 잡으려고 그랬던 것이 아니냐. 이게 가장 유력한 추측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려고 했다가 아무래도 이제 경상남도 일대는 고려군이 원체 방위가 철통 같으니까 거기는 좀 뚫고 가기 힘들 것 같으니까 다시 방향을 바꾼 거예요. 방향을 바꿔서 전라도 쪽으로 와가지고 아예 남해 쪽으로 빠져서 거기서 이제 바닷가 길을 따라서 본토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전북 남원까지 왔던 게 아니냐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아무튼 고려 조정에서는 황산에 둥지를 튼 왜구들을 소탕하기 위해서 백응령을 비롯한 9명의 장수들을 파견을 하게 됩니다. 이 9명의 장수들이 중앙에서 다 파견된 건 아니고 이미 각지에서 왜구들이랑 싸우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 9명의 장수들을 전부 남원으로 직결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왜구들을 소탕하라고 지시를 내린 거죠. 이때 당시 9명의 장수들이 이끌었던 병력이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마 모르긴 해도 5천명에서 10,000명 사이 정도 수준의 상당 수준 규모의 병력일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때 당시 황산에 주둔하고 있었던 왜구들도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진포에 침입했던 왜구도 선단 숫자만 나와 있지 병력 수는 안 나와 있거든요. 근데 병력 수를 어림잡아 봤을 때 진포해전에서 병력 수를 어림잡아 봤을 때 왜구들이 대략 한 15,000에서 20,000명 정도 수준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왜구들이 탔던 배 한 척당 3, 40명 정도 탑승이 가능했던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추산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진포해전에서 얼마가 죽었는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고 또 얘들이 내륙 지방을 휩쓰면서 합세한 왜구들이 정확하게 얼마나 더 추가로 합세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여튼 정확한 숫자는 모른다는 거죠. 근데 추정컨대 적어도 10,000명 이상은 됐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때 당시 내륙 지역을 휩쓸고 다니면서 왜구들이 기병만 약 한 1,600명 정도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물론 이것도 정확하게 기병이었는지 아니면은 보급 물자를 운송할 목적으로 운용한 말이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 규모나 무장 상태를 봤을 때 절대 얕잡아볼 수 없는 그런 수치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왜구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이게 해적대한테 저렇게 당했단 말이야? 그게 아니라 홍건적도 그렇고 왜구도 그렇지만 이게 도적대가 아니에요, 절대로. 말 그대로 얘들은 하나의 거의 준 국가 규모의 군사 조직이에요. 요즘으로 치자면은 IS라든지 아니면 페시메르 같은 그 정도 수준의 군대라는 거죠.
굉장히 조직화되어 있고 무장도 잘 갖춰져 있고 또 전략적인 기동 움직임도 많이 보여준다는 거죠. 만만치 않은 그런 부대였어요.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9명의 고려군 장수들이 각기 군대를 이끌고 직결을 해서 황산의 근거지를 마련하고 있는 왜구들을 토벌하기로 하는데 과연 이 전투는 어떻게 끝나게 될 것인가? 사료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조정에서는 황산의 둥지를 튼 왜구들을 소탕하기 위해서 백응념을 비롯한 9명의 장수들을 파견합니다. 이때 여기에 속했던 장수들, 백응념도 그렇지만 정지 장군도 여기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우리나라 한국 해군의 희조라고 볼 수 있는 분이죠. 그러니까 이 9명의 장수가 어디 뭐 허접한 사람들이 아니라 나름 고려에서는 난다 긴다 하는 장군들을 대거 투입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상당 규모의 고려군이 사근내역 전투에서 왜구들하고 맞붙었는데 여기서 완전 참패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심지어 그 9명의 장수 중에서 박수경, 배원 2명의 장수가 전사를 하게 되고 무려 500명에 달하는 전사자가 나올 정도로 뼈아픈 피해를 입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사자가 500명이라는 것은 이건 부상병까지 합치면은 거의 괴멸적인 타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참패를 당한 고려군이 일단 남원으로 철퇴를 하고 거꾸로 이제 왜구들한테 남원을 공격당하는 그런 사태까지 발생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기세가 오를 대로 오른 왜구들은 함양과 운봉현 일대를 초토화시키고 광주로 진출할 기회를 엿보게 됩니다. 심지어 이때 왜구들이 뭐라고 호언장담하냐면은 이대로 북진해서 고려 수도 개경을 털어먹겠다라고 그렇게 아주 호언장담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농담이 아니었던 게 실제로 당시 왜구들이 고려 수도 개경을 공격한 적이 있었어요. 그 전에 실제 그런 사태가 있었고 강화도 같은 경우도 거의 왜구들의 놀이터라고 불릴 정도로 그 정도로 왜구들이 극성스럽게 사방팔방을 공격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수도 개경에서는 난리가 났죠. 믿었던 장수들이 지금 완전히 패배를 했고 오히려 수세에 몰리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 왜구들이 다시 개경으로 북진하겠다. 그런 말까지 퍼지니까 온 수도권이 들썩들썩 거릴 정도로 요동을 쳤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왜구들의 작전은 이랬던 것 같아요. 진짜 개경으로 치고 올라가려고 했던 게 아니라 아마 추정컨대 개경으로 치고 올라갈 것처럼 그렇게 액션을 취해주고 실제로는 광주를 점령한 다음에 남쪽으로 내려와서 남해안길을 따라서 자기들 본토로 돌아갈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 애초에 약탈을 목적으로 왔기 때문에 수도까지 그렇게 가는 건 좀 무리라고 생각을 했겠죠. 자기들도. 그러니까 이런 페이크까지 쓸 정도로 상당히 전략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이 이때 당시 왜구들의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자,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고려 조정은 다시금 증원 병력을 파병할 수밖에 없었는데 아무래도 이번에는 확실한 사람을 보내야 되겠죠. 그게 누구였냐? 언제나 고려 입장에서는 히든카드였죠. 최영과 더불어서 원투 스트라이크 펀치를 자랑하는 이성계를 삼도 수차에서로 임명해서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A급 무장이었던 변한열을 추가로 보내게 되고요. 또 정몽주 같은 그런 유능한 문관도 여기에 같이 참전을 시키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성계가 변한열, 정몽주의 보좌를 받으면서 군대를 이끌고 갔는데 고려 조정에서 보낸 중앙군 플러스 이성계가 자랑하는 친위대 있죠, 그죠? 대략 한 2,000명 수준의 그 친위대 병력을 이끌고서 남원으로 내려오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상의 내용을 사료를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도 원수, 백응념 등 9원수가 패전하고 박수경, 배원, 이 원수가 전사하니 사절로서 죽은 사람이 500여 명이었다. 적군의 세력이 더욱 성하여 마침내 함양성을 도륙하고 남원으로 향하여 운봉현을 불사르고 인월역에 둔치고서 장차 광주의 금성에서 말을 먹이고는 북쪽으로 올라가겠다고 성언하니 서울과 지방이 크게 진동하였다. 당시 상황이 얼마나 절박했는지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백응념이 어디 뭐 허접한 장수도 아니고 상당히 네임드가 있는 그런 장수였어요. 그리고 그 백응념을 비롯한 9장수가 군대를 이끌고 갔는데 그 병력 규모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나름 대규모 병력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사근내역 전투에서 참패를 한 다음에 전사자만 500명 그리고 지휘관 2명이 전사를 했어요. 또 그러니까 엄청난 참패를 당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왜구들은 광주로 진격하면서 이런 소문을 퍼뜨려요. 우리가 북쪽으로 올라가가지고 수도를 털어먹겠다.
그러면서 이제 고려의 방어선을 사실 수도 쪽으로 올리려고 한 거죠. 이게 목적이 뭐였겠냐라고 했을 때 그 틈을 타가지고 광주를 점령한 다음에 아마 남해안길을 따라서 이제 약탈품을 챙겨가지고 본국으로 귀국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겠냐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고려 조정에서는 이성계를 파병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사료 이하 내용 보면요. 태조가 천리 사이에 넘어진 시체가 서로 잇대어 있음을 보고는 이를 가엾게 생각하여 편안히 잠자고 밥 먹지 못하였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성계가 군대를 이끌고 남원으로 행군을 하는데 그 길이 천리길이잖아요. 그 사이에 왜구들한테 공격당한 곳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방이 시체가 질비하고 온 동네가 초토화된 그런 참상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상을 목격하고 이성계가 가엾게 생각해서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을 정도로 그렇게 슬퍼했다라는 거죠. 물론 이거는 이성계를 덕장으로 표현하기 위한 수사적인 문구일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요. 그렇게 산전수전 다 겪고 사선을 넘나드는 전투를 치렀던 이성계조차도 이게 도대체 뭐야 하면서 아주 충격에 빠질 정도로 밥을 먹지 못할 정도로 충격에 빠질 정도로 당시 참상이 정말 참혹했다는 뜻이기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태조가 변한열 등과 함께 남원에 이르니 적군과 서로 떨어지기가 120리였다. 그러니까 이제 고려군이 한 차례 크게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근접해서 포위를 하지 못하고 조금 멀찍이 떨어져서 견제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극념 등이 와서 길에서 태조를 뵙고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백응령 입장에서는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단 증원군이 온 것 자체가 자신들한테는 기쁜 일이었지만 여기서 이제 온 사람이 누구였냐 했을 때 어디 좀 허접한 애가 또 증원군 이끌고 왔으면은 김셀 수도 있는데 이때 증원군으로 온 사람이 고려에서 최영과 더불어서 가장 최강의 에이스로 자랑하는 인물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기대가 나름 컸겠죠. 자, 과연 이성계는 이 난국을 어떻게 돌파하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내용은 다음번 사례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에 도착한 이성계는 하루 동안 휴식을 취한 다음에 놀랍게도 바로 다음날 행동을 개시합니다. 이에 여러 장수들이 만류를 하죠. 지금 적군이 험지에 저렇게 기대어 저항하고 있는데 차라리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싸우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성계는 여기까지 오면서 그런 참상들을 보고서 아마 상당히 분노를 느꼈던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을 끌면 끌수록 피해가 더 늘어날 텐데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대치하고 있어야 되냐. 빨랑 끝내야지만이 국가적으로 이런 일이다 하면서 바로 토벌을 개시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성계가 황산의 서북쪽에 있는 정산봉에 이르러서 지형을 살펴보게 되는데 확실히 이게 명장들은 특징이 뭐냐면은 정찰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지형을 쓱하니 살펴보니까 일단 황산으로 올라가는 큰 길이 있어요. 이건 대부대가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고 주요 공격 루트가 이쪽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큰 길을 옆으로 비껴서 나오는 샛길이 또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성계가 바로 감을 잡습니다. 만약에 우리 군대가 저 큰 길을 따라서 북진을 하게 되면은 왜구들은 어떻게 할 것이다. 샛길을 따라서 뒤로 칠 것이다. 일종의 모루와 망치 전술이죠, 그죠? 전형적인.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저 길 안에 갇혀가지고 오다가도 못하게 전멸을 당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장수들이 가지 말라고 했던 이유도 사실은 있었어요. 지형이 그렇다 보니까 들어가면 이건 무조건 밑지고 들어가는 거라는 거죠. 자, 이때 이성계의 작전은 뭐였냐. 자고로 호랑이를 잡으려면은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직접. 그래서 이성계가 부대를 이렇게 배분을 합니다. 다른 장수들한테 고려군 본 부대를 이끌고서 큰 길을 따라서 진격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하냐. 친위군을 이끌고서 샛길을 따라서 적의 본진을 급습하기로, 역공을 가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물론 그 샛길에는 왜구들이 복병도 거기에 이제 많이 심어놨을 것이고 기습을 가하기 위해서 유격부대도 계속 보내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감수하고서 샛길을 따라서 자기가 역습을 가해서 복병을 다 격파하면서 진격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작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성계도 최영하고 마찬가지로 최고 지휘관임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서 앞장서서 싸우는 그런 귀감이 되는 장군 중 한 명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 최영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냐? 그 얘기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하고요. 자, 이성계가 이렇게 친위군을 이끌고서 샛길로 접어들자 왜구들이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 복병들을 여러 군데에 설치를 해두게 됩니다. 그리고 복병들이 사방에서 튀어나오게 되는데
사실 복병이라는 것도요, 몰라서 당하면 그건 진짜 큰일 나는 건데, 있는지 뻔히 알고서 당하면 그건 복병의 의미가 좀 많이 약해져요. 그래서 이성계는 복병이 나올 만한 곳이 있으면은 대형을 짜고서 거기서 왜구들과 교전을 벌이면서 격퇴를 해가며 전진을 했다라는 거죠. 또 길도 굉장히 좁았고 험했고 군데군데 진흙탕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악전 고투를 하면서 진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성계가 그 특유의 궁술 실력을 발휘를 해가지고 왜구들을 격퇴하면서 무려 3차례를 갖다가 물리치며 험로를 돌파하는데 성공하게 됐다는 거죠. 자, 관련된 내용을 사례를 통해서 볼게요. 황산 서욱 쪽에 이르러 정산봉에 올라 태조가 큰 길 오른쪽에 소로를 보고서 말하기를, 그러니까 일단 정찰부터 하고 보는 거죠. 적군은 반드시 이 길로 나와서 우리의 후면을 습격할 것이니 내가 마땅히 빨리 가야 되겠다 하면서, 그러니까 위험한 것을 자기가 가겠다라는 거예요. 남한테 시키지 않고. 마침내 자기가 빨리 갔다. 여러 장수들은 모두 평탄한 길을 따라 진군했으나 적군의 기세가 매우 강성함을 바라보고서는 싸우지 않고 물러갔으니 이때 해가 벌써 기울었다. 하루 종일 전투가 벌어졌는데 큰 길로 진격했던 고려군의 본대는 적군의 본진을 뚫지 못하고서 일단 해가 지니까 후퇴를 한 거예요. 그러나 샛길로 들어갔던 이성계 부대는 밤새도록 접전을 벌이면서 다음날 아침까지 계속 교전을 이어갔다는 거죠. 그 이하 사료 내용을 보시면요. 태조는 이미 험지에 들어갔는데 적군의 기병과 예병이, 자, 여기서 이제 기병과 예병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기습적인 부대하고 복병이 계속 배치가 돼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과연 돌출하는지라 태조는 대우전 20기로서 적군을 쏘고 잇따라 유협전으로 적군을 쏘았는데 50여 개를 모두 쏘아 그 얼굴을 마치었으되, 이게 이성계가 자랑하는 화살들이죠. 자, 시윗소리에 따라 죽지 않는 자가 없었다. 그러면서 이성계 특유의 궁수 실력을 발휘를 했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적군이 치고 나올 법한 지점을 미리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대형을 구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망을 구성해서 적군의 복병과 기습부대를 격퇴했다는 것을 의미를 하죠. 자, 그러면서 무려 3번이나 만났는데 힘을 다하여 최후까지 싸워 이를 죽였다. 여러 차례 이제 격퇴를 한 다음에 험로를 돌파하는데 성공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태조가 다시 군사로 하여금 소라를 불어 군대를 정돈하게 하고는 개미처럼 붙어서 올라가 적진에 부딪혔다. 밤새도록 이렇게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산 정상에 이제 진을 치고 있는 적의 본진을 향해서 습격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왜구들도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왜구들도 결사적으로 저항을 하게 되면서 결국 이성계 부대가 1차 공략에는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전열을 가다듬게 되었다는 거죠. 이때 당시 이성계 부대는 이성계의 친위 부대로 약 한 2,000명 수준의 주력이었고, 이들은 대부분이 다 기병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성계가 좀 불리했던 게, 이게 평지였으면은 확실하게 이제 잡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산악지대다 보니까, 물론 이성계가 활동했던 지역도 함경도 산악지대다 보니까 어느 정도 산악 기병이 능숙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아무래도 이 험지 상황에서 아무리 산악 기병이 능숙하다고 해도 왜구들이 결사적으로 저항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고전을 면치 못하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성계가 2차 돌격전을 다시 준비를 하는데 여기서 최영하고 유사하지만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최영처럼 제일 앞에 서가지고 싸우게 돼요. 선두에 서서 싸우는 건 최영하고 똑같은데 최영은 진짜 100% 군인이에요. 이 사람은 우직하게 앞장서서 그냥 나를 따르라 하고 싸우는 스타일이었다면은 이성계는 또 여기서도 기가 막힌 멘트를 해요. 뭐라고 하냐? 겁이 나는 사람은 물러가라. 나는 죽어도 여기서 싸우다 죽겠다면서 앞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이 멘트가 왜 마법의 멘트냐면은 최고 지휘관이 앞장서서 싸우면서 그잖아요. 겁나는 사람은 도망가도 좋다 이거예요. 근데 이 말 듣고 누가 도망가겠냐 이거예요. 그게 아무도 도망 안 가지. 최고 지휘관이 앞장서서 가는데 거기다 이때 병사들은 대부분이 이성계의 친위대예요. 일평생을 생사고락을 함께한 병사들인데 누가 여기서 도망을 가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도망 안 갈 거 알고서 이성계가 이런 멘트를 날린 거라는 거죠. 즉 최영은 정말 뚝심만 가지고서 밀어붙이는 그런 전형적인 무장이라면은 이성계는 최영과 마찬가지로 앞장서서 진도 지휘하는 그런 용맹무쌍함을 보여주지만 플러스 알파로 이런 쇼맨십을 보여줄 줄 아는 그런 장수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최영과 이성계의 차이가 나오는 겁니다. 즉 최영은
정치적인 그런 감각이 좀 떨어지는 장수였지만 이성계는 정치적인 감각 자체는 있는 장수였어요. 그러니까 정도전 같은 프로페셔널한 정치는 아니었지만 나름의 감각을 갖고 있었고 이런 연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승화시키는 그런 정치적인 센스가 있는 장군이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차 공세가 벌어지게 되는데, 자, 이 2차 공세에서 이성계 부대가 역시 악전 고투를 하면서 뚫고 지나가게 됩니다. 자, 과연 2차 공세에서 이성계 부대는 왜구들의 본진을 격파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내용은 다음번 사례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계 부대의 2차 공략전. 이것도 좀 만만치 않았어요. 당시 이성계 부대가 이제 필사적으로 고지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었고, 또 왜구들 역시 결사적으로 저항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곳곳에서 난전과 사투가 벌어지게 되었는데, 어느 정도 상황이었냐면은, 심지어 최고 지휘관이었던 이성계가 적의 무사로부터 등 뒤에서 습격을 당해서 죽을 뻔한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성계가 눈앞에 있는 적군을 상대하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등 뒤에서 누가 달려와가지고 찌르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때 이성계의 신복이었던 이두란. 여기서 좀 이제 설명을 더 붙이자면은, 이두란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이지란이 맞아요. 근데, 이 이지란을 실록에서는 이두란이라고도 기록을 하고, 이지란이라고도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두란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아마 이제 여진틱한 그런 이름을 좀 쓸 때 이두란이라고 하는 거고, 고려틱한 이름으로 쓸 때는 이지란이라고 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제 이두란이 이성계한테 뭐라고 외치냐면은 지금 뒤에 적군이 있다 하면서 뭐 이제 실록에는 좀 이게 길게 이제 돼 있지만 아마 상황이 급박하니까 그렇게 길게 얘기했겠어요? 아마 그랬겠지. 뒤를 보라고 뒤. 그죠? 근데 이성계가 진짜 눈앞에 있는 적 상대 아니라고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뒤에서 적군이 찌르는 것도 감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두란이 급하게 활을 써가지고 이성계를 뒤에서 습격하려고 했던 적군을 사살함으로써 이성계가 극적으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라고 하죠. 자, 그리고 또 이때 과거에 요양성 전투에서 투항했던 첨영. 아주 엄청난 스카우트 작업을 거쳐가지고 데려온 장수잖아요. 그죠? 그 첨영 역시 이 전투에 참전을 해가지고 이성계를 호위하면서 분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성계, 이두란, 첨영 등등 이성계의 그 친위대와 신복 장수들이 정말 사선을 넘나드는 전투를 치르면서 왜구들을 소탕해 가고 있었는데 이날 이성계가 탄 말이 2번이나 화살에 맞아서 쓰러질 정도로 전투는 치열했습니다. 이성계 본인 역시 왼쪽 다리에 화살을 맞는 부상을 입었다는 거죠. 드라마 정도전에서는 이제 팔뚝에 화살을 맞는 걸로 대체를 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허벅지에 화살을 맞았던 걸로 보고 있고 이때 이성계가 즉시 화살을 뽑아버렸기 때문에 주변에 있던 병사들은 이성계가 화살을 맞았는지조차도 잘 몰랐다라고 그래요. 그만큼 왜구들이 이성계를 집중적으로 막하고 노렸다는 것인데 실제로 이성계가 왜구들한테 여러 차례 포위를 당해요. 그러나 그때마다 이성계 특유의 장기인 기병, 돌격 전술로 포위망을 뚫고 나오면서 이성계는 계속 위기를 극복을 해나갑니다. 자, 이처럼 전투가 막바지에 달하면서 이성계의 맹활약으로 점차 승기는 이성계 부대가 잡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고비가 남아있었어요. 그게 뭐였냐? 사실 지금까지 왜구들이 이처럼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 고려군을 괴롭힐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왜구들한테도 출중한 지휘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지휘관이 누구냐? 바로 아지발도라는 인물입니다. 이 아지발도라는 인물은요, 나이가 뭐 이제 기록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15살에서 20살 사이에 좀 비교적 젊은 장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자면 딱 고등학생 정도 수준의 나이였겠죠. 사실 이 아지발도라는 인물에 대해서 알려진 게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지발도는 이름이 아니라 별명에 가까운 칭호예요. 당시 고려인들 사이에서 아지는 어린 아이를 말하고 발도는 몽골어로 바토르라고 그러죠. 몽골에서는 몽골어로 용사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아지발도는 결국에는 용맹한 소년 장수라는 뜻인데 이게 별명이지 실명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지발도가 실제 이름이 뭔지 원래 뭐 했던 사람인지 하나도 알려진 게 없습니다. 다만 이제 태조실록에는 아지발도가
그 능력을 인정을 받아서 외국들이 특별히 스카우트해온 인물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추정컨대 아마 아지발도가 이제 일본의 그런 이제 혼란스러운 남북조 시대에 지방 호족이었거나 아니면 호족의 자제로 모험심이 충만한 사람이었겠죠. 나도 이제 한반도에 가가지고 한탕 치고 오겠다. 그래서 이제 외국들한테 스카우트 해가지고 갔던 사람이었겠죠. 그래서 아지발도는 무예도 굉장히 출중했을 뿐만 아니라 리더십도 있었고 전략 전술도 짜는 사람이었어요. 거기다가 온 몸이 다 철갑으로 둘러싸여 있을 정도로 좀 있는 집 자식이라는 거죠. 헐벗고 굶주리는 외국대가 아니라 있는 집 자식이에요. 얘는 또 보면은 철갑으로 둘러쌀 정도로 나름 무장도 굉장히 화려하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튼 아지발도는 이성계의 분투에 나름의 호성심을 느꼈는지 자신도 직접 백마를 타고 창을 휘두르면서 고려군으로 돌진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관련된 내용을 사료를 통해서 살펴볼게요. 적의 장수 한 사람이 나이 겨우 15, 6세 되었었는데 여기서 이제 15에서 16세라고 되어 있지만 또 어떤 기록에는 20세라고도 되어 있고 하여튼 좀 이게 기록이 중구난방이에요. 나이는. 골격과 용모가 단정하고 고우며 사납고 용맹스러움이 비할 데가 없었다. 흰 말을 타고 창을 마음대로 휘두르면서 달려 부딪히니 그가 가는 곳마다 쓰러져 흔들려서 감히 대적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아지발도가 호승심을 느끼고 이성계의 부대로 자기도 이제 똑같이 달려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무쌍 남모를 보여준 거죠. 우리 군사가 그를 아기발도라 일컬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한자로는 아지발도라고 돼 있고 아마 발음은 또 아기발도라고도 했던 것 같아요. 아기발도라고 일컬으면서 다투어 그를 피하였다. 원체 잘 싸우니까 이제 피하는 거죠. 슬금슬금. 그 천하의 이성계 친이 돼도 아지발도가 무서워서 피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본 이성계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역시 전만은 누가 잡아야 되겠다. 내가 잡아야겠다. 그래서 태조는 그의 용맹하고 날린 것을 아껴서 두란에게 명하여 산채로 사로잡게 하니. 그러니까 처음에 이성계는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아지발도가 원체 용맹하니까 옛날에 첨형 때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쟤를 좀 어떻게 잘 구슬려서 스카우트해서 내 밑에 두면 좋겠다. 사실 이성계 휘하에는 별의별 나라 사람들이 다 있거든요. 거기에 여진족 출신, 그 다음에 몽골 출신, 고려인 당연히 있고 뭐 개중에 이제 별의별 출신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 출신도 좀 있기는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성계가 그런 편견 없이 쟤 용맹하게 잘 싸우니까 쟤는 내 밑에 두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두란이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 이게 참 그 이지란에 대해서 드라마에서 묘사를 할 때 마치 삼국지 나오는 장비처럼 막 단순 무식한 그런 걸로 많이 묘사를 하는데 이지란에 대한 오해 몇 가지만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첫째, 이지란이 이성계하고 의형제 관계인 건 너무 유명하죠. 근데 쇼킹한 사실 한 가지, 이지란이 연장자예요. 사실은 이성계보다 나이가 2살이가 더 많어. 그러니까 보통 이제 드라마에서는 이지란이 이성계한테 성님해 하는데 모르지 또 실제로 어떻게 했을지. 물론 역사 기록에서는 형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거는 삼국지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삼국지도 연희에서나 관우장비가 유비한테 형님이라고 그러지 정사 기록에서는 형님이라고 절대 안 해요. 주군이라고 한다든지 혹은 뭐 영공이라고 한다든지. 반대로 유비도 관우장비한테 관우야 장비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귀공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여기 태조 이성계하고 이지란도 마찬가지예요. 실록이나 이런 기록들을 놓고 보면은 이지란이 절대 이성계한테 형님이라고 안 부르고 다 이제 영공 그렇게 부르고, 그리고 이제 이성계도 이지란한테 나름 또 이제 존중하는 그런 용어를 쓴다라는 거죠. 물론 사석에서는 형님이라고 했을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좀 관계가 이지란이 진짜 동생이라기보다는 그 마치 이런 관계, 야인 시대에 나오는 김두한과 김영태의 관계, 그죠? 김두한이 보스인데 김영태가 형이잖아요. 아마 그런 관계쯤 됐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지란을 굉장히 단순 무식한 장수로 많이 묘사를 하는데 이것도 여진족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좀 그런 게 많이 기믹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지란은 되게 신중한 성격이에요. 그리고 이성계의 호위무사라기보다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성계의 조언가 역할을 해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성계가 좀 이제 지나치게 나설 때 이지란이 제지를 하고서 브레이크 밟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지란의 역할이었다는 거죠. 여기서도 그런 역할을 또 해요. 이지란, 이두란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만약 산채로 사로잡으려고 하면 반드시 사람을 상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거 생포하려고 하면은 피해가 너무 막심하다. 그리고 지금 이런 난전 중에 옛날 처명 때하고는 상황이 다른데 어떻게 저거 사로잡냐. 자, 그러자 결국 이성계는 할 수 없이 아지발도를 제거를 하기로 결정을 내리죠.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은 아지발도는 갑옷과 투구를 목과 얼굴을 감싼 것으로 입었으므로 쏠만한 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살한데 박을 틈이 없을 정도로 떡장갑으로 중무장을 했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 두 가지. 첫째, 아지발도가 좀 있는 집 자식이다. 그러니까 단순한 이 사람이 야쿠자 두목은 아니고 나름 좀 이제 호적 출신으로 추정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때 당시 왜구들의 무장 상태가 절대 허접하지 않았다는 것도 미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자 태조 이성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성계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투구의 정자를 쏘아 투구를 벗길 것이니, 이 정자가 어디냐면 투구 끝에 있는 꼬다리 부분을 말하는 건데 거기를 맞춰가지고 투구를 뒤로 제낄 거라는 거예요. 그때 빈틈이 생기면은 아지발도의 얼굴을 쏘라는 거죠. 자, 그래서 투구를 쏘아 정자를 바로 맞히니 투구의 끈이 떨어져 기울어지는지라. 이렇게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이성계가 투구를 쐈어요. 투구 끝을 딱 맞추니까 투구가 살짝 벗겨진 거죠. 그 사람이 급히 투구를 바로 쏘므로. 그러니까 아지발도가 하면서 이제 투구를 다시 딱 바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거 자꾸 투구 벗고서 이렇게 연출을 하는데 그건 뭐 영화나 드라마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배우들 얼굴이 보여줘야 되니까 실전에서는 투구 절대 벗으면 안 돼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하이바 절대 벗으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파편이나 그런 포탄, 총탄, 조가리에 맞아가지고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투구 항상 써야 돼요. 그러니까 아즈발도가 훈련이 잘 돼 있는 거죠. 투구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바로 딱 잡아가지고 쓴 거예요. 어쭈구리 이것 봐라 하고서 이성계가 한 번 더 쐈어요. 이것도 진짜 참 실력이 대단한 거죠. 그러자 이번에는 투구가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자 이지란이 곧 쏘아서 죽이니 이에 적군의 기세가 꺾였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전설처럼 회자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성계는 아지발도를 쓰러뜨리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아지발도가 쓰러지자 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왜구들은 순식간에 와해되고 말았고 마침내 고려군은 전 부대가 추격을 가해서 왜구들의 본진을 쳐부수게 되고 이때 무려 1600여 필의 군마와 막대한 무기를 노획했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1600필을 일본은 본토에서 다 수송해 오진 않았을 것이고 내륙 지역을 휩쓸고 다니면서 약탈한 것을 가지고서 나름 기병을 조직했던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기병도 조직하고 짐 끄는 용도로도 쓰고 그랬겠죠. 이 전투에서 참살당한 왜구의 숫자는 이로 헤아릴 수 없이 많았는데 어느 정도였냐? 수사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그 시체가 쌓여서 냇물이 역류를 일으킬 정도로 뭐 그러면서 이제 뭐 냇물이 일주일 동안 핏빛으로 물들었다. 그런 이제 전설이 전해질 정도로 엄청난 전과를 올리게 되었다는 거죠. 이처럼 이성계가 황산에서 통쾌한 승리를 거둠으로써 고려는 한시름 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성계가 개선에서 돌아오자 이제 완전 국가적인 영웅으로 추앙이 되는 거예요. 최영은 개성에서 돌아오는 이성계를 직접 마중을 나가서 환영을 했고 이색, 목은 이색은 시를 지어서 이성계의 공적을 칭송을 했다는 거죠. 우왕 역시 금 50냥을 하사해서 치하를 했는데 역시 여기서 이성계의 쇼맨십이 또 나와요. 이성계가 뭐라고 하냐? 장수가 적군을 쳐부순 것은 그저 맡은 바 책무를 다한 것 뿐이니 이런 과분한 포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고서 거절하는 모양새를 보여줬다는 거죠. 하여튼 이게 센스가 있어요. 이성계가 이런 부분에서.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황산 전투가 끝나는데 태조실록에서는 운봉현 황산에서 벌어진 이 승첩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왜냐면은 조선왕조는 이성계가 변방의 무장에서 고려의 핵심 권력으로 진입하게 된 계기를 이 황산 전투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황산 전투 이후에 이성계는 국가적인 영웅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성계가 이렇게 국가적인 영웅으로 떠오르는 과정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게 누구였냐? 바로 야인이 되었던 정도전이었다는 거죠. 과연 정도전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